우리들은 어렸을 때 태양은 왜 빛나고 별들은 무엇이고 별과 우리 주변의 세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는 사이에 지식이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정보의 단순한 집합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들은 전문가가 되고 이러저러한 화제에 관해서 많이 알고 길거리의 거지라든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부유한 사람이라든가 하는 우리 주변의 사물들에 관한 관심이 아주 사라진다. 만일 세상에 왜 부유함과 빈곤함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들은 그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있다. 모든 것은 설명이 있기 마련이고 설명은 우리들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듯 싶다. 종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설명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으로 치워버리는 행위를 우리들은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들이 교육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것을 의미할까? 우리들은 알아내기 위해서 배우는가? 아니면 더 이상 파고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성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 설명과 정의와 결론들만 추구하고 있을까? 젊은이들을 위하여.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들이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든다. 우리들은 왜 학교에 다니고, 왜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고, 왜 시험에 합격하고,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가? 이른바 이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은 모두 무엇에 관한 것일까? 이것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들 혹은 교사들이나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왜 우리들은 교육을 받기 위한 투쟁을 거치는가? 단순히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교육의 기능이 우리들에게 젊었을 때 삶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일까? 일자리를 구하고 밥벌이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우리들은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가? 분명히 삶이란 단순히 일자리나 직업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삶이란 놀랄 만큼 광범위하고 심오한 무엇이고 굉장한 신비요.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광대무변한 영역이다. 만일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는 정도라면 우리들은 삶의 의미 전체를 상실하는 셈이다.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시험 준비나 하고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네가 좋아하는 무엇에서 아주 뛰어나다는 사실이나 앞으로 무엇이 되려는 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이란 아주 놀라운 현상이 아닌가? 새들과 꽃들과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들과 하늘과 별들과 강, 그 안에서 사는 물고기들, 바로 이 모두가 삶이다.
삶이란 가난한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다. 삶이란 단체들과 인종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싸움이다. 삶이란 명상이다. 삶이란 우리들이 종교라고 일컫는 것이며 또한 질투와 야심과 정열과 두려움과 불안 같은 미묘하게 숨어있는 이성의 현상들이다. 삶이란 이 모든 것들이며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무엇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 삶의 아주 작은 한쪽 귀퉁이만 이해하도록 스스로 준비를 갖춘다. 우리들은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는 점점 더 기계화된다. 우리들은 삶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겁을 낸다. 그렇다면 교육의 기능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과정 전체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직장을 또 직업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데 지나지 않을까? 우리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는 성장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너는 결혼을 할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엔 직장이나 부엌에 묶인 종이 되어 그곳에서 서서히 시들어 갈 것이다. 네 삶을 고작 그 정도에서 그칠 것인가? 너는 이런 질문을 너 자신에게 해본 적이 있었는가? 당연히 너는 그 질문을 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만일 네 집안이 부유하다면 너는 이미 상당히 훌륭한 자리를 잡은 셈이 되어 아버지가 너에게 편안한 일자리를 주거나 돈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너는 거기에서 썩고 무너질 것이다. 온갖 미묘함과 놀랄 만큼의 아름다움과 슬픔과 기쁨을 지닌 삶의 광활한 공간을 이해하도록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교육은 분명히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는 학위를 얻고 이름 뒤엔 그럴듯한 명칭들이 줄줄이 따라오고 아주 좋은 직장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라는 말인가? 그 과정에서 네 이성이 둔감하고 지치고 우매해진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너는 아직 젊었을 때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육의 참된 기능이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지성을 네 마음속에서 가꾸는 것이 아니겠는가? 너는 지성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것은 분명히 네가 참된 것을, 진실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없이, 공식이 없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너도 알고 있듯이 아직 젊었을 때 네가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하다. 나이를 먹어가는 사이에 우리들 대부분은 두려움을 갖는다. 우리들은 살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전통을 두려워하고 이웃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아내나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할까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저마다 다른 형태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엔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삶은 정말 아주 아름답고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는 이런 추악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네가 무엇이 참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대해서 반항을, 즉 종교 조직에 대해, 전통에 대해, 썩어빠진 현대 사회에 대해서 반항을 할 때만 너는 삶의 그 풍요함을, 그 심오함을,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다. 모방이 아니라 발견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렇지 않은가? 네가 살아가는 사회나 부모나 선생이 하는 말을 따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것은 안전하고 쉬운 존재 방법이지만 거기엔 두려움이, 부패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참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이고 너는 자유가 존재할 때만, 내적으로 혁명이 계속될 때만 너 자신의 내면에서 그 과정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너에게 권하는 사람들은 없다. 만일 네가 반항을 한다면 거짓된 모든 것에 위험을 느낄 것이므로 하느님이 실제한다는 증거를 스스로 찾아내라거나 의문을 품으라고 너에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와 사회는 네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고 너도 역시 안전하게 살기를 바란다.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방 속에서, 즉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된다. 분명히 교육의 기능은 우리들 모두가 저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사, 즉 교육자 못지않게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사고를 해야 한다. 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려움이 없는 분위기를 이룩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세계가 끝없는 전쟁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항상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가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변호사들과 경찰관들과 군인들 저마다가 하나같이 지위를 원하고 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모두들 서로 싸움을 벌이는 야망에 찬 남자들과 여자들의 세계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른바 성자들, 추종자들을 거느린 종교적인 선각자들도 있다. 그들도 역시 이 세상이나 내세에 있을 권력과 지위를 원한다. 이 세상은 미쳤고 완전히 혼란에 빠져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자가 싸우고 사회주의자는 양쪽 모두에 대해서 반발하고 모두들 누구하고인가 대립을 벌임으로써 안전한 곳에 권력이나 안락한 위치에 이르려고 한다. 세계는 엇갈리는 신념들과 신분 및 계급의 차별과 분리를 시키는 국적과 온갖 형태의 우매함과 잔인성 때문에 분열되었다. 너는 바로 이런 세계에 잘 조화되도록 훈련을 받는다. 너는 이 재앙의 사회라는 틀 속에 잘 맞아야 한다는 권고를 듣고 또 부모는 네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너도 또한 끼어들기를 원한다. 그러면 교육의 기능은 이 썩어빠진 사회 질서의 흐름에 네가 동조하도록 그냥 도와주기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너에게 자유를, 즉 성장하고 다른 사회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인가? 우리들은 이 자유를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은 모두 파면에 맞을지도 모른다.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네가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이지적이 되도록, 네가 세계를 직시하고 그냥 순응하지를 않고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이 참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전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항을 하는 자들뿐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깊이 심리적으로 네가 끊임없는 반항을 하도록 자유의 분위기를 우리들은 당장 일으켜야만 한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배울 때에만 너는 진리가 된다. 하느님이나 사랑을 발견한다. 만일 두려워한다면 너는 탐구할 수가 없고 관찰할 수도 배울 수도 깊이 의식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교육의 기능은 분명히 내적으로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인간의 사상을, 인간관계와 사랑을 파괴하는 이 두려움을 뿌리 뽑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들은 두려움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른다. 두려움은 우리들 대부분에게 놀라운 영향을 준다. 그것은 온갖 종류의 환각과 문제를 자아낸다. 아주 깊이 파고들어 우리들이 정말로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두려움이란 항상 우리 행동을 왜곡시킨다. 두려움은 우리들의 개념을 뒤틀어 놓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어긋나게 바꿔놓는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쌓아 올리고 확실히 사랑을 파괴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점점 더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정말로 해방이 되며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접촉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현재에는 삶과 연결된 생명은 거의 없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만일 우리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광범위한 접촉과 깊은 이해와 참된 공감과 오랜 배려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시야는 광활하게 펼쳐질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종류의 심리적인 안전을 원한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았는지 궁금하다. 우리들은 안전을 의지할 수 있는 누구를 원한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에 매달리듯 우리들은 매달릴 수 있는 무엇을 원하고 우리들은 사랑해줄 누구를 원한다. 안정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그리고 정신적인 보호가 없다면 우리들은 길을 잃었다는 기분을 느낀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앞장을 서서 길을 인도하고 도와줄 다른 사람들을 찾는 습성이 들었고 그 지원이 없으면 우리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들끼리만 남으면 그 순간에 외롭고 불안한 기분이 들어 어쩔 줄을 모른다. 여기에서부터 두려움이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확실성의 어떤 감각을 마련해 줄 무엇을 원하고 수많은 다른 종류의 보호수단을 마련해 왔다. 우리들은 내적뿐만 아니라 외적인 보호수단들도 가지고 있다. 집의 창문과 문들을 닫고 안에 눌러앉아 있으면 우리들은 아주 안정된 기분을 느끼고 남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 많이 보게 하려고 창문을 밀어 열려고 애쓴다. 만일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안정에 바싹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삶은 더욱 열심히 찾아와 우리들을 밀어낼 것이다.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자신을 폐쇄하면 폐쇄할수록 삶이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은 더욱 중대된다. 우리들은 안정하고 싶지만 삶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투쟁이 시작된다. 우리들은 사회에서, 전통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삶은 우리 안정의 벽을 자꾸만 뚫고 들어온다.
또한 우리들은 관념 속에서 안정이나 위안을 찾는다. 너는 관념이 어떻게 생겨나고 이성이 어떻게 관념에 매달리는지를 관찰한 바가 있는가? 너는 산책을 나갔을 때 보았던 뭔가 아름다운 것에 대한 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네 이성은 그 관념과 그 기억으로 되돌아간다. 너는 책을 읽으면 네가 집착하게 될 어떤 관념을 얻게 된다. 너는 관념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그 관념이 내적인 위안, 안정, 이성이 매달릴 수 있는 무엇으로 되는지를 깨달아야만 한다. 너는 관념이라는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너에게 관념이 하나 있고 나에게도 관념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이 저마다 자신의 관념이 상대방의 것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투쟁을 벌인다. 나는 너를 납득시키려고 애쓰고 너는 나를 납득시키려고 애쓴다. 바로 온 세계가 관념들과 그 관념들 사이의 갈등 위에 세워져 있다. 만일 곰곰이 따져보면 너는 어느 개념에 그냥 매달리기만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스승들이나 아주머니 혹은 아저씨들이 모두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생각하는 바에 매달리는지를 너는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관념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너는 어떻게 관념을 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산책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땐 그 관념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다. 만일 관찰을 해보면 너는 그런 종류의 관념이 어떻게 생겨나고 이성이 어떻게 거기에 집착하고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몰아내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산책을 나가겠다는 개념은 감각에 대한 반작용이다. 너는 전에 산책을 나갔던 적이 있으며 그 경험은 즐거운 기분이나 감각을 남겼다. 너는 다시 그 행위를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관념이 생겨나고 다음엔 행동으로 옮겨진다. 아름다운 차를 볼 때는 감각이 있게 된다. 그냥 차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감각이 생긴다. 본다는 행위는 감각을 유발시킨다. 감각으로부터 나는 저 차를 원한다. 저것은 내 차이다. 라는 관념이 생겨나고 그 관념이 나중엔 아주 강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우리들은 외적인 소유물과 관계에서 그리고 또한 내적인 관념과 믿음에서 안정을 추구한다. 나는 하느님과 의식을 믿고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결혼을 해야만 한다고 믿고 환생을, 내세의 삶 등등을 믿는다. 이런 믿음들은 모두가 내 욕망과 선입관에서 생겨나고 이런 믿음들에 대해 내가 매달린다. 나는 외적인, 즉 몸 밖에서 안정을 마련해주는 대상물들을 가지고 있으며 내적인 안정을 마련하는 요소들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이 없어지거나 그것들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면 나는 두려워진다. 만일 네가 내 안정에 대해서 위협이 된다면 나는 너를 밀어내고 너와 싸울 것이다. 그러면 안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가? 너는 이해를 하는가? 우리들은 안정에 관한 관념들을 지니고 있다. 우리들은 부모하고 같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직장을 구할 땐 안전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우리들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생활방식, 우리들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만족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적 혹은 외적인 보호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는가? 외적으로 볼 땐 거래하는 은행이 내일 부도가 날지도 모르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고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관념은 무슨 안전을 제공하는가? 우리들은 우리가 지닌 관념들 속에서, 믿음 속에서, 선입관 속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정말 그런가? 그것들은 진실이 아닌 벽들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우리들이 지닌 개념, 감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은 우리들을 돌봐주는 하느님이 존재한다거나 지금보다 훨씬 부유하고 훨씬 존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리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데 외적인 안정과 내적인 안정 두 가지를 다 살펴보면 삶에는 안전이란 전혀 없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로 사고력이 깊은 사람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안정수단으로 자신을 해방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은 네가 혼자여야 한다는 상태, 즉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혼자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네가 의지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곳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을 하게 되면 외롭지 않다. 고독이라는 감각은 혼자 있음이 두려울 때만 일어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만 생겨난다. 네가 관념의 지배를 받거나 믿음으로 인해 고립이 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두려워진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너는 완전히 장님이 된다. 그래서 스승들과 부모들은 함께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부모는 네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봐 걱정을 한다. 그들은 네가 잘못되거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네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에 거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너를 돌봐주기를 원하고 따라서 너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만일 이른바 그들의 애정과 배려의 벽 뒤로 가보면 너는 거기에서 네가 안전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느끼는 두려움이 있고 그토록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 왔으므로 너 역시 두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나이 때부터 네가 의문을 품고 이 두려운 기분을 물리쳐서 그 감정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며 관념 속에, 전통 속에, 습성 속에 폐쇄되지 않고 창조적인 생명력을 지닌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주 어릴 때 우리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를 너는 깨닫지 못했는가? 우리들은 알고 싶어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았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식이 깨어있다면 우리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까지도 관찰한다. 우리들이 젊었을 땐 이성이 훨씬 민감하고 훨씬 더 호기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학이건 지리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토록 쉽게 배운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성은 점점 더 정체되고 무거워지고 둔감해진다. 나이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이 심한지를 너는 깨달은 적이 있었는가? 그들의 이성은 개방되지를 않았고 모든 것은 고정된 관념으로부터 접근한다. 지금 너는 젊지만 만일 아주 조심을 하지 않으면 네 이성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이성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사고를 하는 방법이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다른 사람의 이성이 아니고 너의 이성, 즉 네가 생각하고 느끼는 관점, 네가 나무들 혹은 어부들을 보는 관점, 네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관점이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네 이성은 어떤 틀을 따라 고정되거나 비틀린다. 너는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너는 무엇이 되거나 어떤 상태에 이르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이 욕망은 틀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네 이성은 틀을 만들어내고는 그것에게 속박되며 네 욕망은 이성을 정체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부유해지는 욕망은 틀을 만들어낸다. 다음엔 사고 능력이 그 속에 갇힌다. 너는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뿐이다. 그 이상으로 네 생각이 미치지는 못한다. 따라서 네 이성은 서서히 정체되고 굳어지고 둔감해진다. 또는 네가 만일 하느님이나 공산주의나 어떤 정치적인 체계 같은 것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네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틀을 만든다. 그리고 네 욕망은 그 틀의 울타리를 강화시킨다. 네 이성은 자신의 욕망이라는 미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서서히 빠른 적응이나 심오한 통찰력이나 참된 명석함의 능력을 상실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드레스나 외투를 소유하듯이 네가 아내나 남편을 소유했다고 가정하자. 만일 누가 외투를 뺏어간다면 너는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할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외투를 네 소유물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너는 풍요하다는 기분을 느낀다. 많은 옷을 소유함으로써 너는 육체적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풍요스러운 기분을 느낀다. 누가 외투를 빼앗아가면 너는 풍요하다는 그 느낌, 정신적으로 그 소유의식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소유한다는 감정은 사랑에 대해서는 장벽을 만들어낸다. 만일 내가 너를 차지하고 너를 소유한다면 그것이 사랑인가? 소유함으로 인해 나는 아주 흐뭇한 기분을 느끼고 그 감정을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나에겐 그것이 내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차와 외투와 드레스를 소유하듯 너를 소유한다. 누구를 소유한다는 가지고 있다는 이 의식,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인 이런 의존을 우리들은 이른바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본다면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이성이 쾌조를 부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욕망과 바람 속에서 이성은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 속박당한다. 그리고 지치고 둔감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사고력이 없어진다.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대단한 인물이다. 나는 하찮은 인간이다. 나는 모욕을 당했다. 나는 칭찬을 들었다. 나는 현명하다. 나는 아주 아름답다. 나는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다. 나는 대단한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다. 라는 이런 따위. 나와 내 것을 내세우려는 기분, 이 소유한다는 느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이성이다. 나와 내 것이라는 이 느낌은 이성의 알맹이 바로 그것이고 이성 바로 그 자체이다.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거나 위대해졌다거나 아주 총명하다거나 아주 어리석다는 등의 이런 감정을 이성이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주변엔 점점 더 벽이 쌓이고 폐쇄된다. 그리고 그 폐쇄성 속에는 불가피하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성은 고통을 받는다.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성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묻는다. 하지만 의식에 의해서, 치밀한 사고에 의해서 그 벽들이 생겨난 전체 과정을 파고들어 이해하는 방법에 의해서 폐쇄시키는 벽들을 제거하는 대신에 이성은 바깥에서 다른 무엇을 찾기 위해 투쟁하고 그것으로 또다시 스스로 폐쇄시킨다.
그래서 이성은 점차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벽을 쌓는다. 그리고 이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즉 행동이 비롯되는 내적인 원천인 우리 자신의 사고의 습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터득하지 못한다. 이성이 비교를 하고 있는 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은 항상 비교하고 가늠해보고 심판한다. 이성은 항상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쓴다. 따라서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할 땐 한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더 훌륭하고 더 존귀하고 더 부유한 누구와 너 자신을 비교한다. 너는 어떤 다른 사람과 연관을 지어 항상 너 자신을 고려하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다 사랑이 결여된 상태를 이루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이성은 점점 더 비교를 하게 되고 점점 더 소유욕이 강해지고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따라서 스스로 얽매이게 될 틀을 만들어 세운다. 어떤 대상도 새롭고 신선하게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향기 바로 그 자체를 파괴한다.